서울 종로의 밤은 언제나 그렇듯 사람들의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골목골목 들어선 노점상과 고기구이 식당들 사이로 사람들이 물결처럼 흘러갔죠. 그 중에서도 종로 불고기촌이라 불리는 골목은 저녁 시간이면 언제나 연기와 맛있는 고기 굽는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식당마다 테이블은 꽉 차 있고 웃음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밤 공기를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양념갈비 한 벌 더 주세요. 한 테이블에서 손을 든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인아 주머니는 익숙한 솜씨로 고기를 가져다 주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곳의 풍경은 언제나 그렇게 따뜻하고 정겨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그 평화로운 분위기가 깨질 줄은 아무도 몰랐죠. 골목 끝 테이블에는 3명의 할아버지가 조용히 앉아 고기를 굽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옷차림은 소박했지만 어딘가 깔끔하고 단정했습니다. 70대로 보이는 그들은 별말 없이 고기를 굽고 가끔 술잔을 기울이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죠. 이종구, 이 고기 좀 봐. 예전에 우리가 훈련 끝나고 먹던 그 고깃집 생각나네. 가운데 앉은 할아버지가 젓가락으로 고기를 뒤집으며 말했습니다. 이종구라 불린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박중사. 그때는 정말 배고팠지. 하루 종일 훈련하고 먹는 고기 한 점이 천국이었지. 그들은 서로를 군대 시절 호칭으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3번째 할아버지는 조용히 소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더니 말했습니다. 여기 고기는 좀 질긴데? 그 말에 3사람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오랜 세월 함께한 동료들만의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시끄러운 웃음소리와 외국어가 뒤섞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5명의 중국인 남성들이 큰 소리로 떠들며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팔과 목에는 문신이 가득했고 험상궂은 표정과 행동에서 불량함이 묻어났습니다. 자리 어디 있어요? 어설픈 한국어로 중국인 중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주인아 주머니가 재빨리 다가가 빈 테이블을 안내했습니다. 그들은 할아버지들이 앉아있는 테이블 바로 옆자리에 앉았죠. 테이블에 앉자마자 그들은 술병을 탁자에 3개 내려놓으며 외국어로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맥주 5병, 빨리.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손가락을 튕기며 소리쳤습니다. 주인아 주머니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맥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중국인들은 병뚜껑을 따며 서로 건배를 했고 술병이 부딪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와 거친 언행에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들은 그런 소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고기를 구워 먹고 있었습니다. 가끔 한 명이 중국인 테이블을 힐끔 쳐다볼 뿐이었죠. 그러나 중국인들의 소란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야, 저기 할아버지들 봐라. 꼰대같이 생겼네. 중국인 중 한 명이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다른 중국인들이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할아버지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아버지들, 뭐 그렇게 꼿꼿하게 앉아 있어. 허리 안 아파? 그가 비웃듯이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들은 그저 묵묵히 고기를 먹으며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쉽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일어나 할아버지들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이봐, 꼰대들. 귀 안 들려? 너희한테 말하는 거야. 그가 할아버지들의 테이블을 손으로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한국 노인네들은 다 이렇게 무례해? 이 시발놈들아. 주변 손님들이 놀란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불안한 기색으로 다가오려 했지만 중국인 남자가 손을 들어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이봐, 할아버지. 술이나 한 잔 받아. 우리가 너희 같은 노인네들한테 술 한 잔 정도는 살 수 있어. 그는 자신의 맥주병을 할아버지 테이블 위에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맥주가 테이블 위로 흘러넘쳤습니다. 가운데에 앉은 할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중국인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담담했지만 어딘가 날카로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소란 피우지 말고 조용히 밥이나 먹게. 할아버지가 외국어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중국인 남자들은 할아버지가 자신들의 언어로 말하자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더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 늙은이가 우리말도 할 줄 아네. 대단하다, 대단해. 리더가 조롱하듯 박수를 쳤습니다. 그래도 이 개새끼 할아버지, 우리한테 명령하지 마. 여기 우리가 돈 내고 앉은 자리야.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중국인 남자 하나가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할아버지 옆으로 다가와 어깨를 툭 쳤습니다. 이봐, 할아버지. 우리랑 한잔해. 아니면 여기서 꺼져. 할아버지는 여전히 침착한 표정을 유지한 채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손대지 말게. 그리고 가서 조용히 앉아 있어.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어딘가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중국인 남자들은 이를 더 큰 도발로 받아들였습니다. 중국인 남자는 할아버지의 경고를 무시하고 더 도발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할아버지의 소주잔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마실 거야? 아니면 내가 마실까? 그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주변 손님들은 이제 불안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몇몇은 자리를 피하려는 기색이 역력했죠. 식당 주인은 전화기를 들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중국인 남자는 할아버지의 소주잔을 들어 입에 댔다가 갑자기 얼굴을 찌푸리며 소주를 식당 바닥에 뱉었습니다. 이게 뭐야? 맛도 없는 걸 마시고 있네. 너희 한국 노인네들은 이런 쓰레기 같은 술이나 마시는 거야? 그 말에 다른 중국인들이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리더로 보이는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할아버지들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이봐, 할아버지들. 우리랑 놀자고. 재미있게. 아니면. 그는 위협적인 눈빛으로 말을 흐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침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두 친구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마치 이런 상황에 익숙한 듯 평온해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하겠네. 자리로 돌아가서 조용히 있게.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중국인 리더는 이 말에 더욱 흥분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손을 뻗어 할아버지의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이 씨발 할아버지, 누구한테 명령하는 거야? 그러나 그의 손이 할아버지의 옷깃에 닿기도 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이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여 중국인 남자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그 움직임은 너무 빨라서 눈으로 따라가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아! 중국인 남자가 갑작스런 통증에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의 손목을 단단히 잡은 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동작은 느렸지만 여전히 정확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중국인 남자는 할아버지의 힘에 억눌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으악, 놓으라고. 그가 고통에 몸부림치며 소리쳤습니다.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70대로 보이는 노인이 그런 힘과 기술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중국인 일행 중 다른 두 명이 재빨리 일어나 할아버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주먹을 휘두르며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이 개새끼 할아버지, 우리 형제나. 할아버지는 여전히 한 손으로 첫 번째 중국인의 손목을 쥐고 있었습니다. 다른 손으로는 마치 파리를 쫓듯이 가볍게 손을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그 가벼운 동작에도 달려든 중국인 남자 하나가 공중으로 솟구쳤다가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우! 그가 바닥에 부딪히며 신음했습니다. 나머지 한 명은 할아버지의 뒤에서 공격하려 했지만 이번에는 옆에 앉아있던 다른 할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느릿느릿하게 일어나는 듯 했지만 손동작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빨랐습니다. 그는 중국인 남자의 팔을 잡아 비틀었고 남자는 고통에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아, 이종구. 내가 처리하려고 했는데. 첫 번째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네, 박중사. 오랜만에 몸을 좀 풀어볼까 해서. 이종구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마치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편안했습니다. 마치 방금 일어난 일이 특별한 일이 아닌 것처럼 말이죠. 테이블에 앉아있던 마지막 할아버지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담배를 입에 물고 있었는데 라이터로 불을 붙이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 다 늙었는데도 여전히 성질이 급하군. 3명의 중국인 남자가 이미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남은 2명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분명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을 테죠. 너희 도대체 뭐야? 리더가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세 번째 할아버지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밥 먹으러 온 할아버지들이야. 리더는 갑자기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했습니다. 그것은 작은 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이 주머니에 닿자마자 첫 번째 할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눈은 갑자기 매서워졌고 주변의 공기마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러지 말게. 할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장난이었네. 그 말에 리더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손을 주머니에서 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봐, 우리 그냥 장난친 거야. 알지? 그냥 놀려고 한 거라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고 리더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이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였고 리더는 갑자기 공중으로 솟구쳤다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아! 그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마지막 남은 중국인 남자는 두려움에 떨며 출구를 향해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할아버지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디 가나? 아직 식사 시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그는 담배를 손가락으로 튕겨버린 뒤 놀라운 속도로 손을 뻗어 도망치려는 남자의 목덜미를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아이를 다루듯 그를 들어올려 테이블로 던졌습니다. 테이블 위에 접시와 술병이 와장창 깨지며 남자는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이제 5명의 중국인 남자 모두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식당 안은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손님들이 놀란 표정으로 새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죠. 첫 번째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냥 조용히 밥이나 먹으려고 했는데. 이종구 할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박중사, 자네는 언제나 말만 그렇지. 사실 이런 상황을 즐기잖아. 세 번째 할아버지도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옛날 생각나는군. 우리가 훈련장에서 신병들 가르칠 때처럼. 새 할아버지는 마치 평범한 대화를 나누듯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방금 벌어진 일이 특별한 것이 아닌 듯 했습니다. 주변의 손님들은 여전히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식당 주인이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들, 경찰에 신고했어요. 곧 올 거예요. 박중사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주인 양반. 이 사람들 좀 치워야겠네요. 그때 쓰러져 있던 중국인 리더가 신음하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수치심이 가득했습니다. 너희 모두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야. 너희 쌍놈의 새끼들. 우리가 누군지 알아? 중국인 리더가 피를 흘리는 입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흑룡방 사람들이야. 너희 같은 할아버지들이 감히. 그의 말은 끝나지 못했습니다. 박중사 할아버지가 그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리고는 귓가에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누군지 알려줄까? 너희 같은 애송이들이 감히 707 특임대 출신에게 덤벼. 중국인 리더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한국의 707 특임대는 아시아 전역에서 그 이름만으로도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중국 조직 사회에서는 더욱 그랬죠. 그는 입을 다물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식당 밖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선임으로 보이는 경찰관이 상황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식당 주인이 재빨리 다가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저기 중국인 손님들이 소란을 피우고 저 할아버지들을 괴롭혔어요. 그런데 그녀의 말이 끊기자 모든 시선이 할아버지들에게 향했습니다. 경찰관들도 바닥에 쓰러진 중국인들을 보고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들이 이 사람들을 제압하신 겁니까? 젊은 경찰관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박중사 할아버지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자기 방어였소. 이 젊은이들이 우리를 공격했거든. 경찰관들은 서로 의아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선임 경찰이 중국인들에게 다가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없었지만 그들 모두 심하게 얻어맞은 흔적이 역력했죠.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경찰관이 할아버지들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새 할아버지는 순순히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 경찰관에게 건넸습니다. 경찰관이 신분증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들을 다시 바라보더니 갑자기 경례를 했습니다. 박정호 교관님,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중사 할아버지가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그만두게. 난 이제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일 뿐이야. 선임 경찰관은 후임에게 귓속말로 무언가를 전했고 후임 경찰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역시 할아버지들을 다시 바라보며 경례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처리하겠습니다. 할아버지들은 그냥 식사 계속하셔도 됩니다. 경찰관들은 중국인들을 일으켜 세워 수갑을 채웠습니다. 리더로 보이는 남자는 할아버지들을 원망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관들은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고 식당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와, 대단하세요. 갑자기 한 젊은 남자가 할아버지들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들이 저렇게 싸울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마치 영화에서 본 것 같아요.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 다가와 박수를 치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할아버지들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그저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아이고, 소란 피워서 죄송합니다. 박중사 할아버지가 주변 손님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식사나 계속하세요. 그들이 다시 자리에 앉자 식당 주인이 새 접시와 술병을 가져왔습니다. 이건 저희가 대접할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들.
새 할아버지는 감사 인사를 하고 다시 조용히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식당 안의 분위기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존경과 호기심이 담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박중사, 아직도 유명하네. 이종구 할아버지가 소주잔을 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별거 아니야. 박중사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그 경찰은 내가 훈련시킨 후임이었을 뿐이야. 세 번째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셋 다 50년 가까이 군과 경찰에서 복무했으니 우리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게 당연하지. 그들은 다시 조용히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다시 평범한 할아버지로 돌아온 듯 했지만 이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 테이블에서는 젊은이들이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봐. 이 할아버지가 박정우 교관이래. 7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특수부대 교관으로 활동했대. 무술 전문가고 특히 근접 전투에서는 아시아 최고라고 불렸대. 그들의 수군거림이 할아버지들의 귀에도 들렸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오랜 세월 비밀리에 활동해온 그들에게는 이런 관심이 익숙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몸이 예전 같지 않네. 박중사 할아버지가 어깨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이종구 할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자네는 우리 중에 가장 젊어. 난 오늘 허리가 아파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했어. 세 번째 할아버지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난 담배 때문에 숨이 차서 제대로 싸우지도 못했네. 그들의 웃음소리가 테이블을 감쌌습니다. 그 웃음은 수십 년간 함께한 동료들만의 깊은 유대감을 담고 있었습니다. 한 어린 소년이 조심스럽게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들은 슈퍼히어로예요? 새 할아버지는 그 질문에 미소 지었습니다. 박중사 할아버지가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란다, 얘야. 우리는 그저 오래 살아온 할아버지들일 뿐이야. 소년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들이 나쁜 사람들을 물리쳤잖아요. 그건 히어로가 하는 일이에요. 이종구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히어로는 필요할 때 나타나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란다. 우리는 그냥 우연히 여기 있었을 뿐이야. 소녀는 여전히 납득이 가지 않는 듯 했지만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부모님 테이블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작은 입에서 저기 히어로 할아버지들이에요. 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우리가 히어로라고 하네. 세 번째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이 들어 히어로라니 참 우스운 일이군. 박중사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조용히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식당의 분위기는 점차 정상으로 돌아왔고 사람들은 다시 자신들의 대화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할아버지들을 향한 존경의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식당 주인이 다시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들, 정말 감사합니다. 저 중국인들이 요즘 주변 가게들에서 계속 문제를 일으켰거든요. 덕분에 한시름 놓았습니다. 박중사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일 아니었소. 그런데 그들이 말한 흑룡방이라는 건 요즘 종로에서 활동하는 중국 조직이에요. 주인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뜯고 가게에 손님을 보내 소란을 피우고 있어요. 경찰에 신고해도 번번이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종구 할아버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 건방져졌네. 주인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보복하러 올까봐 걱정이에요. 세 번째 할아버지가 담배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저 녀석들은 다시 이 근처에 얼씬도 못할 겁니다. 주인은 안심한 듯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오시면 꼭 제가 한턱 쏘겠습니다. 주인이 자리를 떠나자 새 할아버지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이미 무언가 결심한 듯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흑룡방이라. 박중사 할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종로가 흉악해졌군. 이종구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이런 외국 조직들이 감히 한국에서 활동하지 못했지. 세 번째 할아버지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군. 그들의 대화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 담긴 결의는 강했습니다. 오랫동안 국가를 위해 봉사해온 그들에게 자신들이 살고 있는 동네의 평화가 위협받는 것은 그냥 넘길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서 이야기해 볼까? 박중사 할아버지가 제안했습니다. 그래, 우리 단골 찻집에서. 이종구 할아버지가 동의했습니다. 세 번째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옛날 생각나는군. 우리가 작전 회의하던 때처럼. 그들은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 웃음 속에는 오랜 세월 함께한 전우들만의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정의감과 사명감이 살아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들은 계산을 하려 했지만 주인은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들. 그들은 감사 인사를 하고 식당을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종로의 밤거리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네온사인과 행인들로 가득한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오늘 밤은 달이 밝군. 박중사 할아버지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아름다운 밤이야. 이종구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세 번째 할아버지는 담배를 끄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런 밤에 종로의 평화가 깨지는 건 용납할 수 없지.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종로의 밤거리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확고했고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종로의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들이 식당을 나와 천천히 골목길을 걸어가는 동안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그들을 따라오고 있었죠. 할아버지들.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새 할아버지가 동시에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식당에 있던 젊은 손님 중 한 명이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30대 초반으로 보였고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박중사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젊은 남자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했습니다. 혹시 박정호 교관님 맞으신가요? 박중사 할아버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게 자네와 무슨 상관인가? 젊은 남자는 재빨리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서울경찰청 강력계 형사 김민준입니다. 사실 제 아버지가 교관님께 훈련받았다고 늘 말씀하셨거든요. 박중사 할아버지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자네 아버지가 누군가? 김재호입니다. 90년대 초반에 교관님께 훈련받았다고 합니다. 박중사 할아버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 재호. 그 친구가 아들이 있었지. 자네가 그 아들인가? 재호는 어떻게 지내나? 아버지는 작년에 정년퇴직하셨습니다. 지금은 전원주택에서 어머니와 함께 지내고 계세요. 그렇군. 자네 아버지는 훌륭한 군인이었어. 박중사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김민주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사실 할아버지들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이종구 할아버지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무슨 부탁인가? 방금 그 중국인들 말입니다. 그들은 흑룡방이라는 조직의 일원입니다. 저희 경찰은 몇 달째 그들을 추적 중인데 증거가 부족해서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할아버지가 담배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바라는 건가? 김민주는 주변을 둘러본 뒤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박중사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은퇴한 늙은이들일 뿐이네. 경찰 일에 간섭할 생각은 없어. 하지만 교관님, 이 조직이 종로 일대에서 벌이는 범죄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보호비 갈취는 물론이고 최근에는 마약 밀매와 인신매매까지 의심받고 있습니다. 이종구 할아버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인신매매라고? 네, 중국에서 젊은 여성들을 불법으로 데려와 종로 일대의 유흥업소에 팔아넘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새 할아버지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무언가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자네가 원하는 게 뭔가? 박중사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김민주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들께서 종로 일대를 좀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청계천 근처에 그들의 아지트로 의심되는 곳이 있는데 저희는 법적인 제약 때문에 함부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더러 첩보 활동을 하라는 건가? 그냥 할아버지들이 평범하게 산책하시면서 눈여겨봐 주시면 됩니다. 누가 노인들을 의심하겠습니까? 이종구 할아버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럴듯한 제안이군. 박중사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알았네. 우리가 좀 살펴보겠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저 정보만 제공할 뿐이야. 직접적인 행동은 자네들 경찰이 해야 해. 우리는 이미 그런 나이가 아니니까. 김민주는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정보만 주시면 저희가 나머지는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중사 할아버지가 덧붙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넷만 아는 걸로 해. 공식적인 일이 아니니까. 네, 교관님. 감사합니다. 김민주는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여기 제 연락처입니다. 무슨 일이든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할아버지들은 명함을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민주는 다시 한번 인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박중사, 자네 정말 이런 일에 끼어들 생각인가? 이종구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박중사 할아버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왜 재미있을 것 같지 않나? 우리가 한가하게 공원에서 바둑이나 두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나? 세 번째 할아버지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거 재미있겠군. 옛날처럼 작전을 수행하는 기분이 들 것 같아. 하지만 실제로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경찰에 연락하는 걸로 하자. 박중사 할아버지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나이가 아니니까. 새 할아버지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오랜만에 느끼는 활력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종로의 한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평소처럼 차를 마시며 신문을 읽는 모습이었지만 그들의 대화 주제는 달랐습니다. 청계천 근처라고 했지? 이종구 할아버지가 차를 홀짝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특히 제일 시장 뒤편에 있는 건물들을 주목해보자. 박중사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세 번째 할아버지는 지도를 펼쳐놓고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골목들이 감시하기 좋을 것 같군.
그들은 마치 관광 계획을 세우는 노인들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작전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오랜 군 생활의 습관이 그들의 움직임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났습니다. 우리 셋이 함께 다니면 눈에 띌 수 있으니 따로 움직이는 게 좋겠어. 박중사 할아버지가 제안했습니다. 이종구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난 제일 시장 주변을 살펴보겠네. 나는 청계천 다리 근처에서 낚시꾼 행세를 하며 지켜보겠네. 세 번째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럼 나는 그 주변 다방에서 시간을 보내며 사람들의 움직임을 관찰하겠네. 박중사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역할을 정하고 찻집을 나섰습니다. 그들의 걸음걸이는 평범한 노인들의 것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오랜 훈련으로 다져진 관찰력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이종구 할아버지는 제1시장을 천천히 거닐며 가게들을 구경하는 척했습니다. 그는 마치 물건을 사려는 노인처럼 이것저것 만져보며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끊임없이 주변을 살폈고 특히 시장 뒤편의 건물들을 주시했습니다. 세 번째 할아버지는 청계천 다리 아래에 낚싯대를 들이우고 앉았습니다. 그는 가끔 낚싯줄을 당겨보며 진짜 낚시를 하는 노인처럼 행동했지만 사실 그의 주인은 다리 위를 오가는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박중사 할아버지는 청계천 근처의 오래된 다방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는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읽는 척했지만 그의 시선은 건너편 건물의 출입구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오전이 지나고 점심시간이 되자 거리는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직장인들과 관광객들로 가득 찬 거리에서 새 할아버지는 완벽하게 풍경에 녹아들었습니다. 누구도 그들이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자 이종구 할아버지는 흥미로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시장 뒤편의 한 창고 건물로 여러 명의 중국인 남성들이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어제 식당에서 봤던 이들과 비슷한 복장과 태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흥미롭군. 이종구 할아버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건물의 위치와 특징을 머릿속에 기억해 두었습니다. 동시에 세 번째 할아버지도 다리 위로 검은색 승합차 여러 대가 지나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차량들은 모두 같은 방향으로 향했고 창문은 짙게 선팅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차량 번호판을 기억해 두었습니다. 박중사 할아버지 역시 다방에서 중요한 관찰을 했습니다. 건너편 건물에서 양복을 입은 한국인 남성과 중국인으로 보이는 남성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태도로 보아 단순한 비즈니스 미팅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새 할아버지는 다시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그들은 각자 관찰한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내가 본 건물은 시장 뒤편 노란색 간판이 있는 창고야. 이종구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여러 명의 중국인들이 출입하더군. 세 번째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검은색 승합차들을 봤어. 모두 같은 방향으로 향했지. 나는 건너편 건물에서 한국인과 중국인이 만나는 걸 봤네. 박중사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들이 주고받은 서류가 뭔지 궁금하군. 할아버지들의 정찰은 이틀째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흑룡방의 움직임을 감시하며 점점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해 나갔습니다. 청계천 주변에서 활동하는 중국인들의 패턴, 그들이 자주 드나드는 건물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까지. 할아버지들의 눈은 놓치는 것이 없었습니다. 셋째 날 오후 그들은 종로의 한 한적한 찻집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찻잔을 앞에 두고
그들은 지금까지 발견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노란 간판의 창고 건물은 확실히 그들의 아지트 중 하나야. 이종구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어제는 밤늦게까지 사람들이 드나들더군. 특히 11시 무렵에는 검은 승합차가 도착해서 몇몇 젊은 여성들이 내리는 걸 봤어. 박중사 할아버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인신매매 피해자들일 가능성이 높겠군. 세 번째 할아버지가 담배를 물며 말했습니다. 내가 발견한 것도 있네. 청계천 건너편에 오래된 여관이 있지? 거기서 그들이 뭔가 거래를 하는 것 같아. 현금 가방을 들고 오가는 사람들을 여러 번 봤어. 박중사 할아버지는 자신이 메모한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글씨는 여전히 또렷하고 정확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만나는 한국인들의 명단을 작성해 봤네. 몇몇은 지역 사업가로 보이고 한 명은 구청 직원 같았어. 이종구 할아버지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구청 직원이라고? 그래, 공무원 배지를 달고 있었어. 아마도 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내부자일 가능성이 높아. 세 할아버지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단순한 깡패 조직이 아니라 지역 내에 깊숙이 뿌리내린 범죄 네트워크였던 것입니다. 이젠 김 형사에게 연락할 때가 된 것 같군. 박중사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김민준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날 저녁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김 형사는 할아버지들이 가져온 정보에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 정보라면 수색영장을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형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들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 형사들도 몇 주 동안 이런 정보를 얻지 못했는데. 박중사 할아버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눈에 띄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 누가 노인들을 의심하겠나? 특히 그 구청 직원에 대한 정보가 중요합니다. 김 형사가 말했습니다. 내부 부패까지 연결된다면 이건 큰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종구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언제 단속에 들어갈 계획인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영장을 신청하면 빠르면 이틀 안에 작전을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형사가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들께서는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셔도 됩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더 잘할 수 있다네. 김 형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장한 조직 폭력배들입니다. 박중사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네. 우리도 약속했잖아. 정보 수집만 하고 실제 행동은 자네들 경찰이 하기로. 김 형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이 정보를 바탕으로 작전을 준비하겠습니다. 할아버지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들은 헤어졌고 할아버지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박중사 할아버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무언가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이종구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종구, 나 박중사야. 오늘 한 번 더 그 창고를 살펴보는 게 어떨까 싶어. 이종구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도 같은 불안감이 묻어났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네. 어젯밤에 편히 잠들지 못했어. 그럼 오늘 오전 11시에 청계천 다리에서 만나지. 그들은 세 번째 할아버지에게도 연락을 취했고 세 사람은 약속한 시간에 청계천 다리에서 만났습니다. 그들은 평소처럼 평범한 노인들의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사명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젯밤 늦게 이상한 활동이 있었어. 이종구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내가 집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창고를 살펴봤는데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서두르는 모습을 봤어. 세 번째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느꼈네. 뭔가 움직임이 있어. 아마도 그들이 우리의 감시를 눈치챘을지도 몰라. 박중사 할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김 형사가 영장을 받기 전에 그들이 증거를 없앨 수도 있겠군. 그럼 지금 바로 창고를 살펴보러 가자. 이종구 할아버지가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시장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창고 주변은 조용했습니다. 출입구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고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군. 평소엔 이 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었는데 이종구 할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세 번째 할아버지가 주변을 살폈습니다. 뒤쪽으로 돌아가 볼까? 그들은 창고의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을 지나 창고의 뒷문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3명의 중국인 남자들이 서둘러 상자들을 승합차에 싣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어제 식당에서 봤던 리더도 있었습니다. 저들은 분명 증거를 없애려는 거야. 박중사 할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 번째 할아버지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김 형사에게 전화해야겠어.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할아버지들은 재빨리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2명의 중국인 남자가 그들을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거기 누구야? 새 할아버지는 순간적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도망치기에는 너무 늦었고 이미 발각된 상황이었습니다. 박중사 할아버지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길을 잃은 노인들일 뿐이네. 시장 구경하다가 여기까지 왔어. 그러나 중국인 남자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중국어로 무언가를 나누더니 한 명이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습니다. 너희들 며칠째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지? 누가 보냈어? 상황이 위험해졌습니다. 새 할아버지는 서로를 바라보았고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생각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특수부대 출신의 전투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봐, 진정하게. 이종구 할아버지가 손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을 뿐이야. 그러나 중국인 남자들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위협적이었고 한 명은 이미 칼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이놈들, 경찰에 정보를 제공했겠지? 보스에게 데려가자. 위기의 순간 박중사 할아버지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의 동작은 나이답지 않게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그는 칼을 든 남자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었고 칼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으악! 중국인 남자가 고통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종구 할아버지도 재빨리 다른 남자에게 다가가 정확한 타격을 가했습니다. 그의 주먹은 상대의 턱을 정확히 강타했고 남자는 그대로 뒤로 넘어졌습니다. 아직도 손맛이 살아있군. 이종구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 번째 할아버지는 휴대폰으로 김 형사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형사, 여기 제일 시장 뒤편 창고야. 지금 당장 와야 해. 그들이 증거를 없애고 있어. 전화를 끊자마자 갑자기 창고 안에서 더 많은 중국인 남자들이 뛰어나왔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쇠파이프나 야구방망이 같은 무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복잡해졌군. 박중사 할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옛날 생각나는데? 이종구 할아버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세 번째 할아버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베트남에서의 작전 같군.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나이를 잊은 채 다시 한번
그들의 특수부대 훈련이 빛을 발했습니다. 새 할아버지는 놀라운 협동력과 기술로 다가오는 중국인들을 상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중사 할아버지는 쇠파이프를 든 남자의 공격을 가볍게 피한 뒤 상대의 팔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쇠파이프가 땅에 떨어지자 그는 재빨리 그것을 주워 방어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종구 할아버지는 2명의 남자를 동시에 상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특히 근접전에서의 기술은 여전히 일품이었습니다. 그는 한 명의 팔을 잡아 비틀어 다른 한 명에게 던지듯 밀어붙였고 두 사람은 서로 부딪혀 넘어졌습니다. 세 번째 할아버지는 야구방망이를 든 남자를 상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상대의 공격을 가볍게 피한 뒤 정확한 발차기로 남자의 무릎을 가격했습니다. 남자는 고통에 주저앉았고 할아버지는 방망이를 빼앗아 멀리 던져버렸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이야. 세 번째 할아버지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내일은 온몸이 아플 거야. 이종구 할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상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창고에서 더 많은 남자들이 나오고 있었고 할아버지들은 점점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특수부대 출신이라도 70대의 나이에 오랜 시간 싸움을 지속하기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김 형사가 빨리 왔으면 좋겠군. 박중사 할아버지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들은 점점 더 많은 중국인 남자들에 둘러싸이고 있었습니다. 이미 10명 가까운 적을 상대했지만 창고에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인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의 호흡은 점점 거칠어졌고 움직임도 조금씩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후퇴하는 게 현명할 것 같군. 박중사 할아버지가 한 명의 공격자를 제압하며 말했습니다. 이종구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하네. 우리 나이에 이런 싸움을 계속하는 건 현명하지 않아. 세 할아버지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고 천천히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골목길 쪽으로 후퇴하며 적들과의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군사작전을 수행하듯 완벽한 협동력을 보여주었죠. 그러나 갑자기 골목 끝에서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식당에서 그들과 싸웠던 흑룡방의 리더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수심이 가득했고 손에는 권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더 복잡해졌군. 세 번째 할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총까지 들고 나오다니 자네들 정말 양아치군. 박중사 할아버지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리더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너희 할아버지들이 이길 수 없을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난 흑룡방의 두목이다. 내 이름은 왕래이. 그는 권총을 할아버지들을 향해 겨누었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느려지는 듯 했습니다. 박중사 할아버지의 눈이 가늘어지며 주변을 빠르게 살폈습니다. 그의 오랜 경험은 그에게 여러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고 그는 재빨리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두 엎드려. 그가 소리쳤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는 바닥에 떨어진 쇠파이프를 집어들어 왕래이를 향해 던졌습니다. 파이프는 공기를 가르며 날아가 왕래이의 손을 정확히 강타했고 권총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으악! 왕래이가 고통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이종구 할아버지와 세 번째 할아버지가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속도로 왕래이에게 다가가 그를 제압했습니다. 이종구 할아버지는 그의 팔을 잡아 뒤로 비틀었고 세 번째 할아버지는 무릎으로 그의 등을 눌렀습니다. 이 XX들, 내가 누군 줄 알고. 왕래이가 발버둥치며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해.
박중사 할아버지가 다가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이제 끝났어. 다른 중국인들은 그들의 두목이 제압당하는 모습을 보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고 곧이어 여러 대의 경찰차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김민준 형사가 여러 명의 경찰관들과 함께 뛰어나왔습니다. 그들은 상황을 보고 즉시 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움직이지 마. 김 형사가 소리쳤습니다. 중국인들은 더 이상의 저항을 포기하고 손을 들었습니다. 몇몇은 도망치려 했지만 경찰관들에게 바로 체포되었습니다. 김 형사는 할아버지들에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들, 괜찮으세요? 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박중사 할아버지가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네. 다만 내일은 온몸이 아플 것 같군. 저희보다 먼저 행동하시다니. 김 형사는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네가 오기를 기다리다가는 모든 증거가 사라질 것 같아서 말이야. 이종구 할아버지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김 형사는 왕래이에게 수갑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이자가 흥룡방의 두목인가요? 세 번째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네. 스스로 그렇게 말하더군. 경찰관들은 창고 안으로 들어가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곧 중요한 증거물들을 발견했습니다. 마약으로 보이는 물질이 든 가방들, 대량의 현금, 그리고 여권과 신분증이 든 서류 가방까지. 더 충격적인 것은 창고 뒤편의 작은 방에서 발견된 여러 명의 젊은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중국에서 인신매매로 끌려온 피해자들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큰 사건이 되겠군요. 김 형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인신매매, 마약 밀매, 조직폭력,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박중사 할아버지는 피해 여성들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짓을 하는 놈들은 가장 강력하게 처벌받아야 해. 경찰관들은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피해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송했습니다. 흥룡방의 조직원들은 모두 체포되어 경찰차에 실려갔습니다. 현장은 점차 정리되어 갔고 할아버지들은 김 형사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에서 그들은 상세한 진술을 했습니다. 어떻게 흥룡방을 감시하게 되었는지, 어떤 정보를 수집했는지, 그리고 오늘 어떻게 그들과 맞닥뜨리게 되었는지까지. 김 형사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끊임없이 감탄했습니다. 할아버지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이런 큰 성과를 얻지 못했을 겁니다. 김 형사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중사 할아버지가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동네를 깨끗하게 지키고 싶었을 뿐이네. 그런데 앞으로 이 사건은 어떻게 처리되나? 이종구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김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왕래이와 그의 부하들은 여러 혐의로 기소될 것입니다. 특히 인신매매는 중범죄이니 오랫동안 감옥에 있게 될 겁니다. 피해 여성들은 보호시설로 이송되어 본국 송환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 구청 직원은 어떻게 되나? 세 번째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그도 조사 대상입니다. 이미 내부 비리 조사팀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마 더 많은 공무원들이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할아버지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경찰서를 나서는 할아버지들을 김 형사가 바래다 주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들. 오늘 일은 저희 경찰 내부에서도 큰 화제가 될 것 같습니다. 70대 할아버지들이 조직폭력배를 제압했다니. 박중사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게.
우리는 그저 평범한 노인들일 뿐이야. 하지만 교관님, 할아버지들은 영웅이십니다. 영웅이라. 이종구 할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이네. 김 형사는 경례를 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고 할아버지들은 천천히 종로의 거리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들의 몸은 피로했지만 마음은 충만했습니다. 오랜만에 그들은 다시 한번 자신들의 능력으로 세상에 기여했다는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아직 쓸모 있는 노인들이라는 걸 증명했군. 세 번째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비록 내일은 온몸이 아플 테지만 말이야. 이종구 할아버지가 어깨를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박중사 할아버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소주 한잔 할까? 오늘은 축하할 일이 있으니 말이야.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고 종로의 한 조용한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정의를 위해 싸울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어떤 젊음보다도 값진 것이었습니다. 술집에 들어서자 주인이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아버지들. 오늘은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얼굴이 밝아 보이시네요. 박중사 할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오랜 친구들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저녁이라서 그런가 봐요. 그들은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아 소주를 주문했습니다. 술잔을 부딪히며 그들은 서로의 건강과 종로의 평화를 위해 건배했습니다. 오늘의 일은 그들만의 비밀로 남겠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자부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동네는 조금 더 안전해졌군. 박중사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이런 평화로운 일상이지. 이종구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세 번째 할아버지는 술잔을 들어 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707 특임대의 정신은 영원하군. 그들은 다시 한번 술잔을 부딪혔고 종로의 밤은 그렇게 평화롭게 흘러갔습니다. 아무도 이 평범해 보이는 새 할아버지가 오늘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 알지 못했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들이 여전히 세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으니까요. 이틀 후 종로의 아침은 평소와 같이 고요하게 시작되었습니다. 해가 떠오르면서 거리는 서서히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상점들은 하나둘씩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뭔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서려 있었고 거리에는 활기찬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박중사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아침 산책을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그는 오래된 군복 바지와 편안한 셔츠를 입고 군인 시절부터 습관처럼 쓰던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당당했지만 몸 곳곳에서 느껴지는 통증은 이틀 전의 싸움을 상기시켰습니다. 아이고, 정말 온몸이 쑤시는군. 그는 어깨를 돌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가 단골 찻집 앞을 지나갈 때 이종구 할아버지가 테이블에 앉아 그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박중사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어이, 이종구. 아침부터 차를 마시고 있었나? 이종구 할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잠이 안 와서 일찍 나왔네. 몸은 좀 어떤가? 말도 마게. 50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아픈 것 같아. 박중사 할아버지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잠시 웃음을 나누었고 곧 세 번째 할아버지도 합류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담배를 입에 물고 있었지만 얼굴은 평소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여보게들, 신문 봤나? 세 번째 할아버지가 테이블에 신문을 펼쳐 놓았습니다. 신문의 첫 페이지에는 굵은 글씨로 제목이 쓰여 있었습니다.
종로 일대 중국 범죄 조직, 소탕, 인신매매 피해자 다수 구조. 우리 이야기군. 이종구 할아버지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기사는 경찰이 종로 일대에서 활동하던 중국 범죄 조직 흑룡방을 검거하고 그들이 운영하던 인신매매와 마약거래 네트워크를 와해시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는 또한 내부 정보 제공자의 도움으로 수사가 진행되었다고 밝히고 있었지만 할아버지들의 활약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우리 이름은 없군. 세 번째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더 좋지. 우리는 그저 조용히 살고 싶으니까. 박중사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차를 마시며 신문을 읽고 있을 때 갑자기 한 젊은 여성이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기자 배지를 달고 있었고 손에는 녹음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박정호 씨, 이종구 씨, 김성태 씨 되시나요? 세 할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김성태는 세 번째 할아버지의 이름이었는데 그들은 서로를 군대 시절 호칭으로만 불러왔기에 이름이 언급되는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인가? 박중사 할아버지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여성 기자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일보 사회부 기자 윤지연입니다. 할아버지들에 관한 이야기를 취재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우리에 관한 이야기라니 무슨 말인가? 이종구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제가 경찰청 출입 기자인데 내부 소식통을 통해 흑룡방 검거 사건의 진짜 영웅이 세 분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70대의 할아버지들이 특수부대 출신의 기술로 조직폭력배를 제압했다는 이야기가 사실인가요? 할아버지들은 다시 한번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이 이야기가 외부로 새어나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양반, 그건 아마 오해인 것 같군. 박중사 할아버지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평범한 노인들일 뿐이야. 그러나 윤 기자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소식통에 따르면 세 분이 707 특임대 출신으로 박정호 씨는 교관까지 지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틀 전 흑룡방의 아지트를 발견하고 그들과 맞서 싸웠다는. 누가 그런 말을 했나? 김성태 할아버지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그건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윤 기자가 말했습니다. 이종구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마 김민준 형사겠지. 그 친구가 너무 감격한 나머지 말을 좀 많이 한 것 같군. 윤 기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맞습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확인하려던 건 아니었는데. 그럼 이야기가 사실인가요? 박중사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젊은 양반, 우리는 그저 조용히 살고 싶은 늙은이들일 뿐이네. 신문에 우리 이야기가 실리는 건 원치 않아. 하지만 할아버지들의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용기와 정의감을 보여주신 분들이 계시다는 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요. 김성태 할아버지가 담배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그저 우리 동네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야. 특별한 건 없어. 윤 기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할아버지들, 제가 이 이야기를 꼭 쓰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어르신들을 그저 사회의 짐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들의 이야기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사회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이야기가 세대 간의 이해와 존중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할아버지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윤 기자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들도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네 말이 일리가 있군.
박중사 할아버지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진이나 실명은 씻지 않았으면 해. 윤 기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요? 그럼 익명으로 기사를 쓰겠습니다. 종로의 영웅 할아버지들이라는 제목은 어떨까요? 영웅이라. 이종구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도 그런 소리는 듣지 못했는데, 그렇게 할아버지들은 윤 기자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흑룡방의 활동을 알게 되었는지, 어떻게 감시를 시작했는지, 그리고 마지막 결전에서 어떻게 그들과 맞서 싸웠는지까지. 물론 그들은 이야기를 하면서도 자신들의 공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야. 경찰이 도착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위험했을 거야. 박중사 할아버지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윤 기자는 열심히 메모를 하며 때때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감탄과 존경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들께서는 특수부대에서 어떤 임무를 수행하셨나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김성태 할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아직도 기밀이라 말할 수 없네. 국가 안보와 관련된 일이었다고만 알아두게. 그럼 이번 일 이후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혹시 또 다른 범죄 조직을 감시할 생각은? 새 할아버지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그만 쉬어야지. 박중사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번 일로 온몸이 쑤시는데 우리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 동네에 문제가 생기면 가만히 있지는 못할 것 같군. 이종구 할아버지가 덧붙였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갈 무렵 윤 기자는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들.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거예요. 그녀가 떠난 후 할아버지들은 다시 차를 마시며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신문에 실리다니 참 이상한 일이군. 김성태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임무를 수행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 이종구 할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박중사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군. 하지만 우리의 정신은 변하지 않았어.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정의를 위해 싸우는 용사의 정신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나이에도 사라지지 않는 가치였습니다. 찻집을 나서는 할아버지들의 뒷모습은 여느 노인들과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걸음걸이에는 자부심이 깃들어 있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날카로운 정신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로의 거리를 천천히 걸으며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일보가 배달되었습니다. 박중사 할아버지는 현관문 앞에서 신문을 집어들고 거실로 향했습니다. 그는 안경을 쓰고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쳤습니다. 사회면에 크게 실린 기사의 제목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종로의 영웅 할아버지들, 중국 범죄 조직 소탕의 결정적 역할. 기사는 예상대로 그들의 실명이나 사진 없이 707 특임대 출신의 70대 할아버지 3명이라고만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활약상은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윤 기자는 할아버지들의 용기와 정의감, 그리고 나이를 초월한 활력을 강조하며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며 정의와 용기는 어떤 나이에도 빛날 수 있다는 교훈을 준다. 박중사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신문을 접었습니다. 그는 전화기를 들어 이종구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종구, 신문 봤나? 방금 봤네.
윤 기자가 글을 잘 썼어. 그래, 우리 이름이 없어서 다행이야. 그렇지 않았으면 오늘부터 전화가 끊이지 않았을 테니. 그들은 잠시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박중사 할아버지는 다시 김성태 할아버지에게도 전화를 걸었고 세 사람은 오늘 점심에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정오가 조금 지나 할아버지들은 종로의 한 국수집에서 만났습니다. 그들이 자리에 앉자마자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아이고, 할아버지들 오셨네요. 오늘은 제가 특별히 서비스로 더 드릴게요. 박중사 할아버지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갑자기 웬일이세요? 주인 아주머니는 윙크를 하며 말했습니다. 비밀이지만 알아요. 오늘 신문 봤거든요. 할아버지들이 그 유명한 종로의 영웅이시죠? 새 할아버지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비밀로 할게요. 하지만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 가게 근처에도 그 중국인들이 와서 보호비를 요구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걱정 없이 장사할 수 있게 되었네요. 그녀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더 푸짐하게 음식을 내왔고 할아버지들은 그저 웃으며 받아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 했지만 주인 아주머니는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대접할게요. 다음에 또 오세요, 할아버지들. 그들이 국수집을 나서자 거리에는 평소와 다른 활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행인들은 밝은 표정으로 서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 정말 의미 있었던 것 같군. 이종구 할아버지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비록 우리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종로가 더 안전해진 것 같아 기쁘네. 김성태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청계천 근처를 지나가고 있을 때 갑자기 한 남자가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정장을 입고 있었고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박정호 교관님, 이종구님, 김성태님, 잠시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할아버지들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중사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남자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국가정보원 소속 최진우라고 합니다. 할아버지들과 잠시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국정원이라고? 이종구 할아버지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최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흑룡방 사건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근처에 조용한 카페가 있는데 그곳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들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그를 따라 근처의 조용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자리에 앉자 최진우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저 할아버지들께서 흑룡방을 검거하는 데 기여하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사실 우리 기관에서도 그들을 오랫동안 추적해왔습니다. 그렇군요. 박중사 할아버지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용건인가요? 최진우는 잠시 주변을 살핀 후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사실 흑룡방은 단순한 조직 폭력배가 아닙니다. 그들은 중국 정부의 비공식적인 지원을 받는 정보 수집 조직의 일원이기도 합니다. 할아버지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최진우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그들이 인신매매와 마약 거래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자금 조달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그들의 주요 임무는 한국 내 중요 시설과 인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중요한 일을 경찰에 맡기지 않고 우리 같은 노인들이 해결하게 된 건가요? 김성태 할아버지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최진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들의 네트워크를 완전히 파악하기 위해 더 오래 감시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들의 활약으로 계획이 앞당겨졌죠. 그럼 우리가 일을 망친 건가요? 이종구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할아버지들 덕분에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특히 구청 직원과의 연결고리는 우리도 놓치고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박중사 할아버지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요청을 하고 싶으신 건가요? 최진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 기관에서는 할아버지들의 경험과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707 특임대 출신으로서의 전문성과 나이로 인한 위장 효과는 매우 귀중한 자산입니다. 설마, 이종구 할아버지가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네, 우리는 할아버지들께 자문 역할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정식 요원은 아니지만 때때로 특정 상황에서 조언과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시다면. 새 할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은퇴한 노인들이었고 평화로운 노후를 즐기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열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나이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김성태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최진우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들께서는 이미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흑룡방 사건에서 보여주신 능력은 나이를 초월한 것이었습니다. 박중사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고려해 볼게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우리는 현장에 직접 나서지 않을 겁니다. 자문 역할만 할 거고 우리의 참여는 완전히 비공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최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원하는 바입니다. 그들은 잠시 더 대화를 나누었고 최진우는 연락처를 남기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할아버지들은 카페에 남아 서로의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제안이군. 이종구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나이에 다시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 김성태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박중사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시선은 종로의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에게 머물렀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을 즐기는 시민들, 웃음 짓는 아이들, 분주히 일하는 상인들.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것은 바로 이런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도움을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물론 우리 몸이 허락하는 선에서 말이야. 이종구 할아버지와 김성태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새로운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707 특임대의 정신은 영원하니까. 이종구 할아버지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끝까지 이 나라를 지킬 거야. 김성태 할아버지가 덧붙였습니다. 그들은 카페를 나와 종로의 거리로 다시 걸어나갔습니다. 햇살이 그들의 얼굴을 비추며 그림자를 길게 느렸습니다. 새 할아버지의 모습은 평범한 노인들과 다를 바 없어 보였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젊은 용사의 정신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청계천 다리 위에 서서 흐르는 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물은 끊임없이 흘러갔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그들의 정신처럼 말입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갈까? 박중사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우리 단골 바둑 두는 곳에 가볼까? 이종구 할아버지가 제안했습니다. 좋지. 오늘은 내가 이길 것 같은데. 김성태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웃으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평범한 노인들의 것이었지만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무언가
특별한 기운이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종로의 영웅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청계천의 물소리와 종로의 분주한 소음 속에서 새 할아버지의 웃음소리가 가볍게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마치 평화를 지키겠다는 그들의 조용한 맹세와도 같았습니다. 종로의 영웅들은 오늘도 그렇게 평범한 일상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